네, 다음은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제 연준의 1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나왔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인상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걸 언제든지 또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단서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결국 이번 1월 FOMC 회의록이 당초보다는 좀 더 매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의 동결 결정에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했지만은 아시겠지만 이제 2명 정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 양방향, 그러니까 인상과 인하를 다 열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이제 등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정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언급들이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지금 그만큼 연준 내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그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건데 각자 의견이 이제 자유롭게 나온다는 건 좋은 점도 있는 건데 과거의 어떤 연준의 분위기와 지금 연준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됐지만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은 노동시장의 지원에 집중할 것인지 네. 이게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양대 책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론자들의 얘기는 결국은 지금 노동시장이 안 좋다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노동 지표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고도 없지만 고용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향후에 만약에 대량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노동시장의 그 단기적인 굉장히 그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최근에 또 물가지표를 보면 굉장히 견조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결국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가 지금 그 의견에 엇갈리는 그런 것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이렇게 되면은 차기 연준 의장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FOMC에서는 아마도 금리는 동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FOMC가 이제 4월, 5월 건너뛰고 6월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이제 워시 지명자가 아마도 연준 의장의 취임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이제 첫 그 FOMC일 텐데 과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6월은 좀 힘들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거기 지금 이제 향후의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말씀드린 대로 연준 내에서의 지금 의견의 대립이 워낙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워시가 만약에 인준 이후에는 이러한 균열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가장 강하게 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약간 그 연준 내에서의 어떤 이런 의견의 차이가 지금 극명하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장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6월부터 새롭게 합류하게 되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견을 좁히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3회 인하까지 예상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사실 올해저는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저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인가가 네.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PCE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국제 유가도 이제 4% 넘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이 증시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폴리마켓 이 예측 시장에서도 3월 중순 전에 한번 좀 크게 부딪힐 거다. 이런 베팅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에 맞춰서 우리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백악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네. 외교적인 해결이 우선순위인데 군사 옵션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보면은 중동 지역에 이미 미군이 항모 두 척을 파견해 있고 전투기 수백 대가 전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 태세는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정말로 군사적인 공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베네수엘라와의 상황은 좀 다를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이란 전역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단기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시장은 금의 어떤 급등세,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급등세, 그리고 유가의 급등세, 이렇게 좀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군사 행동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군사 행동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이 길어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뭐 우리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시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제 좀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에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로 촉발된 AI 이제 그 위기론에서도 사실은 또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저점에서의 어떤 매수세, 특히 빅테크주들에 대한 저점의 매수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일단 한번 증명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저는 뭐 리스크가 촉발이 되면은 뭔가 이제 시장에 그 출렁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출렁임이 저는 뭐 굉장한 어떤 뭐 시장의 붕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저는 미국도 만약에 뭐 이란을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네. 결국은 이제 뭔가 외교적인 해결을 좀 이제 모색을 하지 않겠는가, 네. 출구 전략을 쓰지 않겠는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과도한 전면전으로까지 확장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네. 이런 그 군사 행동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 네.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유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이제 벌써 꿈틀거리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그 기본은 저유가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미국이 지금 그나마 물가를 좀 잡아놓고 있는 게 결국은 유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출렁인다라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번 그 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미국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또 달리는 말 중 하나가 이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쉐브론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방금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에너지 주식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는 월가 큰손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워렌 버핏이 아마존 비중을 대폭 축소했지만 반면에 빌 에크먼은 아마존 추가 매수, 드러켄 밀러도 추가 매수. 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아마존에 대한 그 판단이 제일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을 동시에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비중을 줄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오히려 알파벳은 매수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아마 언론에도 많이 보도했지만은 마지막 그 이제 투자가 결국은 그 은퇴 이전의 마지막 투자가 그 뉴욕 타임즈에 대한 매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왜 매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네. 의견이 분분한데, 뉴욕 타임즈가 지금 의외로 지금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것을 단순히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어떤 그 신문사를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의 어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산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제일 좀 저는 와닿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존에 대한 매수가 뭐 드라켄밀러도 했고 비레크만도 했는데 결국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최근에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보면은 거의 그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90% 이상은 매수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떤 그 매출의 그 성장세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계속해서 AI 쪽에서의 어떤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쪽에서도 뭔가 이제 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런 그 매수를 좀 촉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드라켄밀러가 사실 아마존도 샀지만 뭐 알파벳도 비중을 상당히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좀 부각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드라켄밀러인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토기도 하고 이번에 케빈 워시가 그 연준 의장 지명되었는데도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켄밀러의 어떤 최근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아팔로사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헤지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테퍼예요. 데이비드 테퍼가 이번에 그 작년 그 4월 그러니까 4분기 이제 그 매수한 걸 보면은 네.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뭐냐 하면은 네. MSCI 한국 ETF입니다. 어. 코리아 ETF예요. 코리아 ETF를 포트에 거의 한 2.7% 수준으로 담았어요. 오. 그리고 나서 네. 또 마이크론을 많이 샀죠. 그 그러니까 딱 말인즉슨. 감이 잡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테퍼가 아마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코리아 ETF의 지금 대부분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일 그쵸, 거고,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마이크론의 지분을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는 반도체 중심의 지금 포트폴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 그 구루들, 거물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쪽을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상당히 좀 우리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요번에 그 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비드 테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삼성닉스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네, 본 거네요. 그렇게 본 거죠. 그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던가 네. 스토리지 쪽은 사실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다 주춤할 때도 워낙 잘 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다뤄봤던 이 드러켄밀러라는 인물이 네. 샌디스크랑 시게이트는 또 전략 매도했다. 이런 맞아요. 내용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본 건가요? 그러니까 드라켄밀러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투자의 어떤 이제 그야말로 헤드들은 그러니까 이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봤을 그쵸, 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와 좀 이제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옛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샌디스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을 했죠. 이제 그 거의 3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게 한 4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건데, 매각을 하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그 가장 비쌀 때 팔아서 가장 급한 불을 끄는 교과서적인 어떤 재무 건전성의 회복에 대한 사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이제 외신의 그야말로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건데, 네. 그러니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샌디스크를 분할시킬 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적절한 시기에 분할을 시켰고, 그때 또 샌디스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그 붐을 얻고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비쌀 때 지분을 갖다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뭐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 지분을 갖다가 바로 그냥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채권하고 맞교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바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웨스턴 디지털은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쪽은 변동성이 좀 높으니까 그거는 이제 샌디스크가 하고, 반면에 AI 데이터 센터 쪽에 그 고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그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웨스턴 디지털의 이런 전략이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영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네. 사실은 샌디스크가 훨씬 더 좋았었어요. 모양이. 근데 샌디스크는 2월 3일 날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들어갔는데 반면에 웨스턴 디지털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그러네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의 전략이 이런 샌디스크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웨스턴 디지털은 이렇게 되면은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의 장기 계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전 웨스턴 디지털의 전략이 굉장히 지금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팔로사 매니지먼트가 이제 대규모 지분을 확대했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은 HBM4의 이제 그 엔비디아의 초기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불식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HBM에서의 어떤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계속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가 특별하게 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물론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HBM4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이제 저는 주가의 흐름들은 상당히 동조화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샌디스크 차트를 같이 봐주셨는데 네. 신기하게 시게이트랑 샌디스크 차트가 거의 비슷하고요. 맞아요. 웨스턴 디지털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데 또 향후에 웨스턴 디지털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대표님의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7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기술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가 엔비디아의 CPU까지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좀 다뤄볼까요, 대표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그런 지금의 어떤 구도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빅테크들이 한쪽에 있고 자기네의 AI 생태계를 끝까지 가져가려는 엔비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어떤 이 진영이 지금 계속해서 충돌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뭔가 또 이렇게 협상을 하고 또 이제 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에다가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CPU인 그레이스까지 이제 같이 포함시키는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CPU는 인텔이라든가 AMD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CPU 쪽에서의 그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첫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큰 고객으로 메타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다면 이제 향후에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메타도 기존에 뭐 이제 구글의 TPU를 쓰겠다는 뭐 얘기도 있었고 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칩과의 성능의 격차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보다 더한 거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AI 생태계죠.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쿠다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쿠다라는 이 플랫폼 생태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자체 생산한 칩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제품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초대형 AI 학습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타가 다시금 엔비디아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빅테크들의 움직임과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과 또 이제 그 화해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면서 아마도 이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그 중간에서 그 수혜를 받는 거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수혜를 받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우리가 좀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올해 계속해서 뭐 지금 이게 그 어떤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런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건 또 나온 그들, 삼전닉스와 마이크론, 이 데이비드 테퍼의 종목들이고요. 자, 반면에 여기서 고통을 받는 종목도 있죠. AMD가 또 엔비디아의 경쟁사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최근에 그 이제 고점에서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단기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CPU 쪽에서의 어떤 타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CPU 시장까지 진출해 버리면은 아무래도 인텔이나 지금 AMD의 마켓시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영향이 또 확실시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보면은 자체 칩 이제 그 빅테크들의 자체 칩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면은 AMD는 또 여기서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AMD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빅테크들의 향후의 어떤 움직임, 자체 칩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얼마나 더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AMD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주가에는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일단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200달러 선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에요. 이전 저점 거기서 200달러 선에서 확인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AMD의 그 주가가 조정이 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달러 정도의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 프리마켓에서 200달러 아래로 좀 내려갔네요.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오늘 본장 개장하고도 흐름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서 AMD 들어가실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